자, 이번 주말엔 뭐 할까, 뭐 볼까? 주목할 만한 컨텐츠, 문화 이슈와 트렌드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컬처 클럽, 우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동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보라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님부터 어떤 책,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글날을 앞두고 네. 한글에 대한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맡고 있는 조현용 교수가 펴낸 한글의 감정이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의 목차가 참 재밌습니다. 일부의 이름이 한글의 느낌과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세부 챕터를 좀 보면 네. 기억 이야기, 니은 이야기, 음. 디귿 이야기, 리을 이야기 이렇게 자음. 자음 이야기가 기억부터 네. 히읗까지 다 나오고요. 이후에 쌍기역과 쌍지읒을 지나서 아, 어, 오, 우, 으, 이 이렇게 모음까지 네.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한글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한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짚어보고 있고 3부에서는 한글로 확산되는 우리말의 치유성, 치유의 힘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글날에 너무나 적합한 책이라서 오늘 좀 가져왔고요. 저도 네. 너무 재밌게 읽어서 오늘 좀 소개를 기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기억 이야기라. 기억, 니은. 한글 자모를 갖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궁금한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억이라는 발음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억은 왜 기억이 아니고 기억이 음. 됐을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다 이렇게 이으라는 모음에다가 초성과 중성을 얹어서 발음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억도 기억이 되는 게 맞고 음. 또 처음에 기억이란 이름이 붙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글 창제를 했던 조선에는 그때 윽이라는 한자가 없었다라고 해요. 윽으로 발음되는 한자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가장 비슷한 발음의 한자어였던 역을 가져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역이 되었는데 재밌는 건 북한에서는 지금 기역이 아니라 기윽으로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북한은 원래 우리 민족이 쓰고 싶었던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남한은 조선시대 처음 사용했던 익숙했던 그 단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이어서 니은 이야기도 잠깐 보면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를 다 살펴본다라고 하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유독 많습니다. 나, 너, 님, 놈, 남, 누이, 그러네. 누나, 네, 이렇게. 조윤현 작가님 이걸 좀 보면서 네. 니은이라는 단어의 음차가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가장 가까워서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득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이 네.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노래나 놀이, 뭐 하루를 뜻하는 날도 그렇고요. 우리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가득하다. 저자의 발견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니은 이야기였고 몇 개만 더 알아볼까요? 디귿은 어떻습니까? 디귿이 아니라 디귿이 된 이유. 여기도 좀 감이 오긴 하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디귿을 보면 다른 자음들과 좀 유일하게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처럼 다른 단어들은 모음으로 두 번째 음절이 이어지지만 네. 디귿만 자음인 기역으로 시작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간단한데 기역과 마찬가지로 그 읒이라는 네, 디읒이라고 하는 그 읒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어서 찾고 또 찾다가 끝이라는 한자의 옛소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옛소리가 끝이 끝과 좀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네. 끝이라는 한자가 붙으면서 네, 디귿이 되었고 북한에서는 마찬가지로 원래의 생각을 살려서 디귿이 아니라 디읒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기억과 마찬가지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리을인데 리을은 우리말에서는 첫소리로 쓰지 않고 회피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사용하는 두음 법칙이 리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법칙인데 물론 우리말에도 리을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부분 그 원을 찾아보면 외래어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면, 라디오, 리본, 네, 다 로켓도 그렇고. 로켓도 네, 다 네. 외래어입니다. 두음 법칙이 있는 우리말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리을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리을이라는 단어 그 자체 이거 하나뿐입니다. 진짜네요. 네. 재밌습니다.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들 하는데 기억, 니은, 우리 사유의 기초를 놓은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아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책 내용을 따라가 볼까요? 모음은 어떻습니까?
네, 아, 오, 우 이렇게 5개 한글 모음이 책에선 좀 담겨 있습니다. 한글 모음을 보면 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네, 재밌는 게 한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알파벳도 A, 아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본의 가타카나도 아이, 우에, 오 이렇게 오, 아로 맞네. 출발을 합니다. 네. 우리말에서 아는 언어 세상의 시작이자 또 가장 밝은 음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밝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라는 단어는 밝은 단어라서 하늘을 뜻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기본자인 의는 그 반대편으로 땅을 상징하고 밝음의 상대편인 어두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중간 단계, 세로로 세워져 있는 중간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네. 이 조윤영 작가는 이 언어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철학이 잘 녹아져 있고 또 언어를 음,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삶도 잘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는 글자 형태를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아라는 글자의 모양을 볼 때 가운데로 뚝 서 있는 이라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오른쪽에 점 하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건 사람의 동쪽에 하늘이 떠오른다, 태양이 떠오른다 라는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고요. 그렇군요.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모양에서 왼쪽으로 점 하나 찍힌 어는 어두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어둡다라는 단어를 할 때 네, 어를 쓰죠. 그래서 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의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이 이 어라는 단어 형태에 좀 잘 담겨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감탄사를 좀 생각해 봐도 비슷합니다. 아 하면 뭔가 좀 깨닫고 밝아지는 느낌인데 음, 하면 어리둥절하고 네, 놀라는 느낌이 좀 잘 드러나게 됩니다. 네. 한글이 발음기관과 천지인 삼재를 본떠 만들었다. 학교에서도 배우긴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로 풀어보니까 한글의 매력과 가치가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또다시 다가옵니다. 자, 책의 구성과 흐름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 책 속의 문장도 좀 짧게 만나볼까요? 네, 오늘 나눠 읽을 부분은 그 네. 한글 낱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작가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음흠. 그리고 한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정리된 서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자의 고민 속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한글을 한번 낯설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신바님부터. 네.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소리 글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위한 글자임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편 한글은 큰 글, 위대한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국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지자 한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한민족의 느낌도 담아서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순 우리말이라는 점도 기쁩니다. 한글은 분명 소리 글자이지만 때로 한글의 모양을 보면서 소리의 느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한글 자모가 발음 기관을 본뜬 것이기에 발음 나는 모양의 느낌이 더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솟아오르는 느낌, 막힌 느낌, 퍼지는 느낌 등이 한글을 잘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저는 한글에서의 느낌을 찾으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당시 세종께서도 이런 주관적 느낌에 즐거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작가는 이 책을 좀 쓰면서 네. 어떤 한글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걸 목표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언어가 가진 치유의 힘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게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한글을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한글에 어떤 원리가 녹아 있는지 또 한글의 어떤 고민으로 오늘날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말이 지닌 좀 아름다움과 즐거움도 좀 천천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숙하면 다 안다고들 생각하는데 그게 또 함정이 됩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 그 속에 숨은 깊이와 철학, 한글의 매력에 새롭게 다가서는 한글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조현영 교수의 한글의 감정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신바님, 오늘은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제 저도 한글날을 맞이하여 영화 말모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 말모이,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잖아요. 윤계상 배우 그리고 유해진 배우의 연기가 특히 인상 깊었던 영화였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현 배우, 그리고 김태훈 배우,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악역을 맡았던 허성태 씨도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일제에 의해서 우리말 사용이 좀 엄격히 금지되었던 때 1929년부터 이제 편찬하기 시작했던 조선말 큰사전, 편찬 과정과 또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네. 잠시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은 이제 일제강점기 말 일본이 조선어학회를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지목해서 관련 인사들을 좀 집단으로 체포하고 투옥한 사건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어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이 되고 해방 후에 다시 문을 연 조선어학회가 1947년 한글날에 조선말 큰 사전으로 처음 편찬하여 1권이 나오게 되고요. 이후 이제 또 6.25 전쟁으로 원고 발행이 좀 중단되었다가 57년이 되어서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6권이 최종적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런 조선어학회가 비밀리에 한글을 지키기 위해 사전을 좀 편찬하고 그 사건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는데, 이제 등장인물들은 모두 허구의 인물이고요. 이제 실제 사건의 이면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구성한 픽션 작품입니다. 네.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진정성이 살아있는 작품, 당대 시대적 상황과 실제로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들의 투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고루 잘 녹아든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작품의 줄거리부터 좀 따라가 볼까요? 네, 이제 먼저 말모이라는 것은 우리말을 모은다는 의미인데요. 영화 이제 첫 장면에서도 주시경 선생이 작성했던 한글 원고를 정환이 전달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일제 강점기인 만큼 우리의 고유의 언어를 못 쓰게 해서 그 정신까지 빼앗으려 할 테니 동지들과 함께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모이 사전을 좀 몰래 작성을 하려고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도 말모이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조선어학회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네. 무엇보다 이 정환의 아버지가 친일에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정환이 판수와 만나게 되는데요. 판수는 이제 말은 워낙 잘해도 까막눈이어서 글을 읽을 줄 몰랐고, 또 소일거리를 하면서 두 자식과 이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옥살이를 하면서 만났던 조선어학회 조가병 선생을 통해서 이제 이 학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정환의 한글 원고를 판수가 소매치기를 했다가 만난 악연 덕분에 이제 정환은 판수가 조선어학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마음으로 이를 도와주는 것을 허락을 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까막눈 판수역을 유해진 배우가 이렇게 네. 연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도시락이든 벤또든 뭐가 중요하냐, 전달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영화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조선어학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했던 판수였고요. 특히나 이제 글을 읽지 못하니까 더 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정화는 판수가 일을 하되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한 달 이내로 한다라는 조건을 두게 됩니다. 오. 네, 그래서 그 덕에 판수는 억지 반 해가지고 한글을 익히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언어를 배우다 보면 점차 이제 글이 좀 읽혀지면서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판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나가던 한글이 쓰여 있는 간판이라든지 음식점에 쓰여 있는 이제 안내 문구 등을 읽으면서 점차 한글에 재미를 붙이고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밤을 새워 읽어가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늘 정환이 강조했던 한글에 대한 소중함은 물론이고 언어, 말과 글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수가 한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실제 역사적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간판도 일본어로 바뀌게 되고 또한 네. 실생활에서도 한국어로 말하는 상황조차 금지하게 됩니다. 자, 일제 한글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는데 후원도 끊기고 사전의 시를 우리말을 모으는 과정도 더 힘들어지고 있죠.
네, 이제 사투리를 모으는 것에 도움을 주기로 했었던 조선어 교사들도 몸을 사리고요. 이제 사전 제작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판소가 나서서 네. 자신이 감옥에서 알고 지냈던 전국의 사투리 쓰는 모든 이들을 모아서 사전 편찬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 이제 그런 힘에 이제 힘입어서 정왕과 그의 동지들도 일제 눈길을 피해서 박차를 가합니다마는 원고를 모두 조선 총독부에 빼앗기게 되고, 조선 어학의 이제 정신적 지주였던 조 선생님도 잡혀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등 조선 총독부의 칼날에 많이 휘청이고 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모의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는데요. 이제 조선어학회가 마지막으로 발간한 잡지에 사투리 수집을 위한 광고를 보고 이제 전국에서 사투리에 관한 글과 후원금을 보내오는데, 사실 조선 총독부도 이러한 편지들을 자신들이 중간에서 좀 가로채기도 하지만 이제 우체부에서도 이런 편지들을 어학회 몰래 보내주기도 하고요. 네. 이제 모든 이들의 정성에 힘입어 조선어학회는 결국 표준어 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일제 방해 공작에 사전 발간은 결국 좌절되고 말죠. 이 과정에서 판수는 목숨을 바쳐서 사전의 원고를 지켜내고 결국 이 원고로 인해 해방 후 사전 편찬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판수가 최후를 맞는 대목은 심파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여운이 좀 길게 남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극적인 결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한글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글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모두의 염원,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가 끊이지 않는 피를 토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네. 이런 결말을 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는 제대로 곱씹지 않으면 쉽게 퇴색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 역할과 의미를 좀 되새기는 것에 충분히 노력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결말을 스포일러 한 것 같게 됐는데 그래도 줄거리만큼이나 우리 단어를 모아가는 과정이라든지 디테일이 재미있는 작품이니까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낭독할 부분이 또 있다고. 네, 이제 이 부분은 영화가 끝난 뒤에 나오는 자막인데요. 이번에 한글날을 기념해서 청취자분들이 함께 좀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어학회는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원고를 완성한다. 하지만 1942년 33명이 구속이 되고 2명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한다. 해방 후 사라진 줄 알았던 말모의 원고가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됨으로써 조선말 큰 사전이 탄생한다. 한국어는 현존하는 3,000개의 언어 중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단 20여 개의 언어 중 하나이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이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이번에 원고를 쓰면서도 한글을 매일 말하고 읽고 쓰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외래어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곱씹기보다는 그냥 간과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중에 조금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외래어를 좀 일부러 사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좀 한글날을 겸한 연휴이니만큼 좀 고운 한글을 많이 쓰시는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9일은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날이죠. 잊지 마시고 한글의 역사와 의미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